대한민국 강원도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곳에 또 하나의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현재 미증유의 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원유 시장에서 한국이 석유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석탄 자원이 석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 덕분에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는 석유를 한국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름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냉각되었던 관계였던 사우디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4달 사우디 방문 육아 안정 시급.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꾸지 암살 명령 내린 적 없어 정부도 상상초 월고통 겪어. 암살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우디 지도자로서 전적인 책임. 카슈꾸지 암살 사건 이후로 전통의 우호관계였던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서먹한 사이로 발전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수백 명의 왕권 승계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행적에 불만을 토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꾸지를 암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은 사우디와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동에 사우디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두 국가는 이 이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저버리며 사우디 통치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세계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증산을 요청하며 증산 요구하자 원유 아닌 천연가스 석탄이 문제다. 산유국들이 거부한 속내는 국제유가 최고치의 G20도 압박. 러시아가 생산하는 만큼 중동에서 추가 증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죠.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조를 유지하며 외톨이 만든다던 사우디 방문. 고유가의 인권 외교 자존심국인 바이든. 회돌이로 만든다더니 고유가의 고개 숙여 카슈꾸지 살해 등 인권 침해 면죄부 효과. 미국 위주의 국제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도 석유 가격 파동에 영향을 받으며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소비자 심리지수도 사상 최저. 1년 새 2배 오른 휘발유값. 소비의 나라 미국 지갑 닫는다.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석유 가격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을 의심받았죠.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며 조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다급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재무부 육아 급등의 수익 증가, 러시아 원유 상한 논의 중. 그렇기에 인권 위반을 저지른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주민 육아 급등에 표변한 중동 정책 희비 엇갈린 사우디 이란. 미 대통령조차 쩔쩔맥 정도로 육아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보다 육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사상 최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은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 통해 전망치 내내 국세계 경제성장 따른 휘발유경유 수요 증가 원인 분석. 2021년 석유 소비는 9,690만 배럴로 1억 배럴을 넘지 않았지만 석유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억 배럴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한국은 석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커지는 우크라 리스크 원유 수입 5위 한국 문제는 에너지. 자칫 잘못하면 석유값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석유 가격 상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생산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석유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에 묻혀있는 자원을 캐내거나 외부 영토에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최근 한국이 성공한 기술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서 석유를 뽑아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면 석유 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석탄에서 인공석유 뽑아낸다. 원유 배럴당 $100 돌파된 경쟁력 충분 에너지연구원 SK에너지 등 기술 개발 박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인 석탄액화기술 CTL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사업 기술이 더욱 각광받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석유 자원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자 석탄액화 기술 역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전문가 기고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액화 기술 수출의 의미. 특히 중요한 점은 강원도 지역에 풍부하게 석탄이 묻혀 있기에 이 기술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변한 한국은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DOE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1일 24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기. 향후 탄소 에너지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죠. 강원도에 묻혀있는 석탄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총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억 톤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척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5억 6,558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 매장량의 75.4%를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죠. 과거 산업 일꾼들이 석탄을 캐던 곳인 강원도는 최근 환경 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인해 폐광을 거듭하며 석탄 캐는데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에너지 기술과 세계 각국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이 또 하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기술에 있어 순도를 높이는 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 변환 시 97.5%에 가깝게 석유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면 굳이 석유 자원을 탐색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미 광업연구소 역시 한국의 석탄 석유 변환 기술에 대해 주목하며 고순도의 변환으로 보게 된 한국의 액화 석유는 충격적이라 증언. 적유값 금값 시대 산요국 꿈 이뤄줄 희망의 신현금술. 이 정도면 강원도는 석유 위에 떠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죠. 석탄 가공 청재의 합성석유 추출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시장 기대 국내선 석탄 가스와 복합발전 유망. 과거에는 변환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모 석탄 석유 변환 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변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국가기관 외에도 한국 민간업체인 SK에너지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기술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린콜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적인 변환에 성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SK이노베이션 값싼 석탄서 청정가스 추출. 그린곳. 이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비용이 투입되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상황. 엄청난 양의 석유가 사실 발밑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석유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경악.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쌌댔다고 하는데요. 석탄액화 기술로 만든 석유는 석유값보다 더 값이 싸기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산 석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흐름에 내심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 역시 석탄액화 기술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 내 묻혀있던 석탄을 이용해 석유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원 문제에 있어 매번 어려움을 겪는 중국도 석탄과 석유 수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석탄액화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 최고 CTL 기술 보유 석탄에서 효율적으로 합성석유 만드는 촉매 개발.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연간 2,000톤 규모의 간접석탄액화 기술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863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실험이 진행.
고공행진이던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중국에서 실제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고순도의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실험에선 석탄에서 석유로 변경 시 순도 수준이 최대 70%에 지나지 않아 설사 석유로 바꾼다고 해도 더 많은 양의 석탄 액화석유가 필요한 것이 밝혀졌죠. 비교해봤을 때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번번이 원하는 수준으로 석유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높은 순도의 기술 개발을 완수하고 강원도 석탄을 이용해 현재 석유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했어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석탄 액화석유 공장을 건설, 위린시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TL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내이멍구 지역에도 CTL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중국은 다시 거액을 투자해 한국 수준을 쫓아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한국을 뒤쫓아 고순도의 액화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비장의 카드 CTL. 이 기술로 석유 문제에서 한국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93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 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피크함은 하이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94명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0에서 110dB 수준입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에서 40dB가량 큰 140dB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장치, 감속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잠항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T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한화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3 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3 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의 시험 운행이 있었는데 이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453km를 기록한 것인데요. 중국 인민일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 CR450호는 시험 운행에서 시속 400km 이상 속도로 주행했고 해상철도 대교에서 시범 운행을 했을 때는 시속 453km를 기록해 중국 대륙을 흥분시켰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고속열차가 안전성, 제동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고속열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만큼 작년 말 기준 중국의 고속철도 총연장은 42,000km로 전 세계 고속철도 총 길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2025년까지 고속철도 총연장을 5만 km로 늘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95%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일단 빨리 만들어내고 보는 식의 속도전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보면서 해외에서는 대단하다는 반응이 아니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0km로 주파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없느니만 못한 것이 모든 운송수단의 특성입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속열차 구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구간도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세계 최장의 고원철로이자 청정지역인 티베트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칭짱철도에서 고속열차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고속열차 푸싱호 C891편이 평균 시속 160km로 운행할 수 있으며 고원지대와 저온 환경, 자외선 및 모래바람에 견견될 수 있다며 칭짱철도 노선을 홍보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시닝에서 티베트 라사까지 연결하는 칭짱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가장 긴 구간 건설된 철도로 최고 5072m의 고원지대 구간을 통과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한 고원지대인데 과연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이런 고원지대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와 검증을 거쳤는지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고지대 터널이면 지반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곳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악천후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언땅을 뚫고 터널 및 철교 공사를 해야 해서 무려 26년에 걸쳐 1차 개통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닝에서 라싸까지 1956km를 잇는 칭짱철도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으로 유명합니다. 칭짱철도가 개통된 지 1년 만에 티베트는 밀려드는 관광객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고 수많은 환경 파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짱철도가 개통되자 티베트에는 철도가 열리기 전보다 4배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 주변에서도 건물을 짓는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온난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기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의 4배나 됩니다. 고원의 만년설도 오는 2090년에는 절반 정도만 남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칭짱철도가 티베트의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철로를 더 연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많은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발생한 후난성 열차 탈선 사고는 1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부상당했는데 폭우로 인해 일부 선로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고는 2011년 7월에 있었던 중국 저장성 원저우 항푸선 고속철도 상에서 고속열차가 추돌하고 탈선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사고의 시작은 고속열차 D3115호가 운행 중 벼락을 맞고 동력을 상실하여 멈춰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10분 간격으로 뒤를 따라오던 D301호가 앞에 멈춰 서 있던 D3115호를 들이받아 이 객차 내량이 탈선하고 그중 2량이 교량 아래로 추락했으며 뒤에 오던 D301호의 객차 내량도 탈선하여 교량 아래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신호 시스템의 일종인 ATC나 ATS가 작동해서 후속 열차를 정지시키지만 이날은 벼락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잇따라 오던 후속 열차가 정지 신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2011년 7월 26일 중국 저장성 당국은 사망자가 3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서버를 둔 보신담커는 이 최악의 고속철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으며 사망자 259명, 부상자 183명, 실종자 154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 뒤처리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는데요. 사고 처리를 한답시고 관계 당국이 사고 차량을 중장비로 밀어서 구덩이에 집어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가자 사고 객차 안에 생존자나 사망자가 더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한 거나 맞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묻는 작업을 중계한 방송에서 희생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져 많은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결국 이 작업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됐지만 중국 철도 당국은 모든 생존자를 구조했다며 구조 작업을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시간 후 2살짜리 여자아이가 객차잔해 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어찌 된 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철도 당국은 이는 생명의 기적이란 황당한 답을 했을 뿐입니다. 2011년 7월 26일 사고 원인으로 전력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중국 당국이 사고가 난 차량을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 453km를 주파했다는 고속철도가 탄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최악의 참사 이후에도 중국의 고속철 건설은 계속되었고 불과 1년 전에도 중국 구이저우성 산사태 속에 고속철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고속열차 맨 앞의 기관차는 콘크리트로 된 승강장과 충돌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속철도를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닝에서 티베트 자치구 라싸까지 평균 해발 4영m의 고원지대를 지나가는 칭짱철도, 이 노선이야말로 중국이 고속철도를 무리해서라도 건설하는 이유를 가장 잘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원철로에서 고속열차를 운행시켜 티베트의 청정지역이었던 라싸까지 굳이 연결시킴으로써 라싸는 오염되었고 순수했던 티베트는 여기저기 난개발 중입니다. 이는 곧 중국 정부의 서부자치구 중앙집권화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칭짱 철도의 신인거 얼무 구간은 베이징과 시장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칭하이성 교통 시스템의 생명선이라고 홍보해 왔는데요. 결국 칭짱 철도로 대변되는 서부자치구 철도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눈의 가시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지역에 최근 고속도로 4개를 한꺼번에 개통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 서부 지역에 무리하게 고속철을 설치하는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서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이 지역의 분리 독립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고속철을 개통시키며 잦은 사건 사고와 환경 파괴라는 오명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승객의 안전에 집중하여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통해 철도 운송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빠른 고속열차를 개발해도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한국 열차들입니다. 지난 2021년 현대로템은 캐나다 에드먼턴시 정부와 2,188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로템은 시제 차량으로 사전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특히 이 테스트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휠체어 탑승객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승객 편의를 위한 기술도 시험 운행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와 승객들의 편의성,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제 호주 퀸즐랜드 전동차 공급 사업도 수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발주한 호주 전동차 공급 사업에서 현지 철도업체인 다우너 측과 컨소시엄을 맺어 전동차 제작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1조 2,164억 원입니다. 특히 해당 전동차는 퀸즐랜드주에서 운행되는 전동차 중 유일하게 호주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호주 장애인 교통안전 기준을 만족한 차량입니다. 이번 현지 입찰에서 현대로템은 해외 전동차 수주 실적과 함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 철도 차량 생산 기술을 이전한 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참여했고 이 점이 부각되어 까다로운 호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기술력을 확보해 해외 수주에 나선 반면 중국은 철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헬기 LAH가 시범 비행을 하며 UAE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실제로 4일간 이어진 에어쇼 행사에서는 수리온과 LAH가 매일 1회씩 시범 비행을 하며 다양한 기동을 선보이는 등 현지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수리온과 LAH가 해외 에어쇼에서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나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는 만수르까지 등판하며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수리온과 LAH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놓고 국산 헬기 수출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산 헬기도 TE50과 같은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쇼가 폐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UAE로부터 최종 협상 소식이 들려왔다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헬기 수리온의 UAE 대량 수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올해로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KAI의 수리온 헬기가 UAE에 올해 수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TE50 고등훈련기와 FA250 경공격기에 이어 세 번째 국산 항공기 수출이자 첫 회전익 항공기 수출이라 벌써부터 방산업계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와 국산 헬기 KUH-1이 수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UAE는 올해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자국에 도입할 헬기를 찾고 있는 중인데 반면에 우리는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에 UAE를 중동 시장의 촉매제로 삼고 항공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E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정확한 규모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UAE는 해상 활동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KAI는 수리온을 바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파생형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도 보유하고 있어 UAE가 해상작전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 변경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UAE 방위산업부는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한 수리온 헬기를 직접 살피며 헬기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UAE 대변인도 KUH-212를 평가하고 있다며 UAE는 모든 장비에 대해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친 뒤 완료되면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국내에서 분해돼 화물기로 운송된 수리온이 에어쇼를 마친 뒤 바로 한국으로 오지 않고 UAE 공군 기지에서 추가로 시험 평가를 진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리온의 수출 기본형 KUH-212는 수리온의 개량형으로 수출국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수송 임무와 공격 임무를 둘 다 맡을 수 있는 다목적 헬기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는 수리온보다 외부 기체를 보강하고 내부엔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했는데 특히나 UAE에서는 중동 지역에 특화된 사양을 탑재한 최신 기종이라는 점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UH-212는 미국 가민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 G5000H를 전면 탑재했는데요. 이에 따라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 감시 시스템, 비행 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 인터콤 시스템은 물론 선택적 차트 작성, 교통, 날씨 등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KAI에 따르면 G5000은 모든 비즈니스 제트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조종사의 차량 인터페이스 중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가 적용돼 선명도를 높이고 시각적 혼란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종 안정성과 편의성도 향상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 장치와 통신 장비 듀얼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최신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도 보유합니다. KUH-212는 최대 속도 147노트에 최대 이륙 중량 19,200파운드로 터보 샤프트 쌍발 엔진을 장착 엔진 추력 1855마력 X2로 군사 수송과 항공 화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UAE가 유럽과 미국에서 구매했던 헬기들의 경우 중동 현지 환경에 최적화돼 있지 않았는데 수리온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UAE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두바이 왕세자인 만수르까지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 전시된 수리온을 보기 위해 직접 KAI 부스를 방문했을 정도로 UAE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대외적으로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 UAE가 프랑스의 에어버스 H225M 대신 수리온 도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앞서 5월 UAE가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에어버스 H225M 1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전면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매체는 수리온이 UAE의 관심을 독차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UAE가 수리온보다 한 등급 앞서는 기체인 H225M 계약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UAE 입장에서는 H225M과 비교할 때 수리온이 충분한 성능을 지닌 헬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수리온 해외 수출 버전은 완전 무장한 병력 1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데다 유럽 경쟁사 제품보다 20%나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수리온에게 밀린 이유가 있었음을 수긍하고 UAE의 선택을 이해하는 듯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두바이 왕세자 만수르가 두바이 에어쇼 행사 기간 중 직접 KAI 부스를 찾아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파격적인 행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만수르는 수리온 수출 기본형 KUH-212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 수리온 수출과 관련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당시 강구영 KAI 사장은 부스를 찾아온 만수르 왕세자를 환대하며 다양한 KAI의 제품들을 소개하며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실 수리온은 지난 10년간 운용되면서 기술 신뢰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UAE 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도 있어 올해 첫 수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수리온은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마쳤고 사막의 모래를 걸러줄 필터가 설치된 모델도 선보이며 현지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선 수리온 수출형 실물기가 최초로 공개되는 등 미사일 장착으로 공격력을 높이며 고객 맞춤형이 가능한 점까지 내세우며 UAE의 구미를 당기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UAE는 지난 9월 우리에게 KF21과 관련해 인니의 미납금을 대납할 테니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 방산과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당시 방사청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렇듯 앞서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수리온 헬기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2010년대 초 수리온 개발이 완료됐을 때 KAI는 2023년까지 세계 헬기 수요가 1000대로 예상되며 수리온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수리온은 국내에서 230여 대가 쓰이는 주력 헬기로 발돋움했지만 수출 분야에서의 성과는 미미합니다. 작년부터 한국방산은 전차, 장갑차 훈련기, 군함, 잠수함 등 잇따라 해외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올렸지만 수리온은 부침을 겪은 탓에 단 한 대의 수출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필리핀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우리 군 당국은 해외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 ADEX 2019에서 KUH-1이 시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KAI가 2015년부터 4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KUH-1은 현재는 신뢰성이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KUH-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군사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고려했고 민간에서 10년 동안 사용된 실적을 토대로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도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우리 방산업계는 헬기 수출에 적극 나서며 올해 반드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회전익 항공기 수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UAE뿐 아니라 사실 수리온의 잠재적 수출 시장은 정글이 많아 헬기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인데요. 이들 국가의 헬기의 군사적 비군사적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과 전술 및 기술을 수리온 수출 패키지로 함께 제안한다면 미국과 유럽 업체들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어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UAE를 비롯해 이집트, 이라크까지 수리온의 군침을 흘리고 있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KAI에서 이집트, 이라크와도 수리온 수출을 위해 현지 방산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띔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강구영 KAI 사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의 경우 수출이 가까이 다가온 국가라며 이집트와 이라크는 현재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시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리온이 중동 지역에서 고온 테스트를 통과한 데 이어 사막 모래를 걸러줄 필터가 설치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자 본격적으로 이집트와 이라크에서도 러브콜을 보내며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KAI의 목표처럼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이 수리온 수출의 원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